안녕하세요. 넥스트 커널의 데니엘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장님 힘내세요 프로젝트로 제가 바쁜 사장님들을 대신해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대변동이라는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한 내용을 사장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변동, 우리 총균세로도 아주 익히 알려져 있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학자분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후라락 읽었습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위기란 개인적 위기와 국가적 위기를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이 위기에 둘 다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이 꼬꾸라지는 지하로 들어가는 전환점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환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를 역사적으로 조사하셔서 이렇게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와 가장 밀접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일본을 좀 이렇게 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첫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쇼군 군부 독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일본은 첫 번째 위기를 맞았지만 맞았고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넘어 고난, 그냥 그 힘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일본은 쇼군이라는 군부 독재 시대 때 유럽에서 아주 그 당시 원시적인 뭐 딱총 같은 총이었다고 합니다. 이 총을 일본이 만나게 됩니다. 그 시기가 1542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50년 후에 저희는 임진왜란을 겪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였냐면 일본은 총을 접하게 됐고 저희는 외세를 배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총을 접하고도 1853년까지 쇼군이 집권하면서 그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화를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독립적인 문화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은 거죠. 폐쇄 정책을 썼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대라고 하고 저희는 또다시 일본 강점 시기를 맞게 됩니다. 즉 임진왜란 때 그 치욕적인 전쟁 결과를 넘어서 이제 식민지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왜 일본은 두 번째 위기를 맞았는데 일본은 강해지고 저희는 식민지가 됐을까요? 바로 일본이 맞은 두 번째 위기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현재의 도쿄만에 상륙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굉장한 화포와 무슨 이 굉장한 화력으로 압도적으로 일본을 제압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1853년. 이 위기는 일본으로서는 기존의 대처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황제 시대라 일컫는데 이때부터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은 개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 군대를 혁신하고 국가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새롭게 세제를 개혁하고 법을 다시 재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80년대는 중앙정부는 공자 철학보다는 서구 지식을 묻는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했고 태생보다는 교육이 정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일본에서는 1895년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물론 그때
외래 문명을 다 많이 받아들이고는 이런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던 것이었죠.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국정책, 외래 문화와 외래 기술을, 외국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공자, 맹자, 책, 뭐 이것만 계속 했던 것이죠. 옆집 나라, 옆에 국가, 옆에 사업터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고 나와 내 친구와 내 가족이 하는 그 패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또 수모를 겪죠.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 조선과 청나라가 싸우는 전쟁터가 돼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와 함께 러일 전쟁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사역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1910년에는 일제강점 기간인 식민 기간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5년 기간이면 긴 아픈 역사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1876년 강화도 조약,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까지 계속 이어지는 불공정한 조약과 개혁을 외부로부터 저희는 받습니다.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1910년에 한국이 일본과 완전 합병되는 식민체계로 들어가는 역사의 치욕적인 뼈아픈 35년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이미 일본의 헌법과 육군은 독일 모델을 근거로 삼아서 변화를 했고, 해군은 영국의 해군을 본보기로 삼았고, 민법은 프랑스, 교육개혁은 미국의 모델을 빌려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했죠? 계속 세국정책. 내 사업터, 내 가족, 우리 집, 우리 이웃, 이것만 보고 나만 지키면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옆에 사업터는 다른 세계 레벨로 성장하고 변화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탄스러운 건 이런 치욕적인 역사와 아픔을 겪고 지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이 일본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묘사를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역사를 내 자녀와 후손에게 다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에서 미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은 일단 이렇게 해서 일본이 가졌던 위기, 두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가 왔지만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진왜란과 식민지 시대를 겪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된 결과죠. 이 역사가 반복되고 지금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기타 세계가 완전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저자는 미국의 단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큰 강점으로 첫 번째는 자원이 풍부하다. 식량을 대부분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군사력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뭐 한 예로 10척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항공모함 한 척도 없는 나라가 수두룩한데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한 척에 불과하고 소수의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죠. 핵 추진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 전역을 간섭하고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세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이제. 민주주의는 중국은 2240년 동안 이때까지 비민주적인 독재 정치를 계속 해왔고, 일본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황족 중심의 비민주적 독재 정치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경우는
230년 동안 민주주의를 중단 없이 통치 원리로 삼아왔던 거예요. 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1번,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2번,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 날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3번,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역사의 통치 원리다. 이거 세 개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바탕에서 우리 일불 하나 없이 왔어도 무일푼으로 와도 부자가 되고 사업을 일구고 좋은 집에서 또 좋은 교육 환경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미국 올 때 200불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체도 운영하고 직원의 월급도 제공하고 사회에 환원이라고 하면 아직은 부끄럽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미국의 세 가지의 중요한 근간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은 또한 이민 국가죠. 그리고 휴대폰, 인터넷, 전자메일을 개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인터넷과 휴대폰, 이메일, 전자 이메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 종주국이 어디냐? 미국 아닙니까? 그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인 3분의 1이 외국 태생이고 절반 이상은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즉, 이 미국에 우리가 살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는 노벨상 정도 하나는 탈 수 있는 바탕에 살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노벨상 한번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미국에 사는 우리가 코로나 등 전 세계적인 격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정확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이미 기회의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의 땅?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지만 노벨상을 탈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에 와 있다. 즉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후손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만큼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이 책에서의 결론은 책임을 수용하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말고 연민하고 이런 걸 중단하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라. 그 선택을 해라.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 책의 결론은 조금은 애매모호합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 가슴에 터져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넥스트 커널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IT를 활용한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이어서 다음 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에이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다음 2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을 다시 한번 바라고 기원하면서 다음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